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렘브란트. 혹시 렘브란트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이제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작가이긴 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어요. 어떤 그림을 보면 아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렘브란트 할멘스준 반 리진 이름도 너무 길죠. 저 뒤에 부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렘브란트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 분의 작품들도 워낙 그 여러 미술관들의 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는 1606년도에 태어나서 1669년도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예요. 이제 일명 빛의 화가, 뭐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고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성경에서 영감을 많이 얻어서 독학으로 그림을 이제 그렸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렘브란트가 살았던 그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림은, 모든 작품은 시대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뭐 요즘에 20세기에는 뭐 팝아트가 유행이야 하면 많은 화가들이 어떤 팝아트의 어떤 그런 형태로 그림을 많이 그리듯이 어떤 시대의 사조가 있어요, 시대마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라는 배경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아마 그림을 보실 때 더 보시는 그 식견이 넓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크 시대라는 거는 그 이전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는 중세 시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중세 시대에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 많았죠. 그리고 벽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평면적으로 어떤 성모자상이라든가 어떤 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평면적으로 템페라 기법으로 많이 그렸어요. 그 당시에는 오일 페인팅이라는 그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 뭐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르네상스 시대의 분들이잖아요. 그 르네상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재탄생,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고전 미술, 그러니까 중세 시대 이전의 고전 미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그 미술로 돌아가자. 그런 어떤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신앙 중심의 중세 시대, 어떤 신앙 중심의 중세 시대를 벗어나서 인간성, 인간적인 모습을 더 드러내는. 그러니까 물론 성화를 제작했죠, 그 당시에도 르네상스 시대에도. 하지만 그 성화가 어떤 신이라는 느낌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볼륨이라든가 어떤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이런 게 인간적인 모습이 되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제 이름에서 문예 부흥의 시기라는 그런 시대의 미술인 거죠. 르네상스가. 그래서 그 옛날 어떤 고대 작품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죠. 미켈란젤도 마찬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고대 작품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대상을 묘사하고 또 카피도 많이 하고 관찰도 치밀하게 하고 인체 해부학도 연구하고 그래서 어떤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미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바로크 시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바로크는 17세기 초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서 이탈리아에서 그 유럽 국가로 번져가면서 유행 발전했던 미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크 미술의 특징은 뭐냐면 그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하고 또 좀 반대되는 그런 이제 역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르네상스 시대는 고전적인 거를 많이 추구했다 하면 바로크 시대 때는 이제 비고전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였고 굉장히 동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빛과 그림자, 명암, 밝고 어두운 그런 대비를 확실하게 두는 그렇게 지향하는 그런 사조의 미술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리듯이 이 렘브란트가 사실은 이 바로크 시대의 가장 절정적인 그 바로크 양식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자화상인데 젊었을 때의 자화상이거든요. 이제 빛과 어떤 어두움의 명암의 대비가 되게 극명하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미술은
빛과 그림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로 넘어가면 자, 이 작품은 탕자 렘브란트와 사스키아라는 1635년도에 제작된 작품이에요.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의 작품인데 인생 최고의 시절이었어요. 이 당시 그림을 그릴 때. 잠깐만요.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음영의 대비를 효과를 확실하게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를 잘했기 때문에 렘브란트는 20대 시절에 굉장히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 제작이 빗발치듯이 들어오죠. 근데 그러니까 주문 제작이 빗발치듯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되고 그 당시에 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스키아라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전성기를 그야말로 화가로서는 전성기를 맞게 되죠. 유명세를 타면서.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방탕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 렘브란트 자화상이거든요. 이 렘브란트가 그 술잔이죠. 술잔을 높이 치켜 들고 얼굴은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진지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이 분위기를 저희가 이제 좀 떠올리게 되면 막 음악도 흐르고 굉장히 시끌벅적한 어떤 술집에서 아내 사스키아를 무릎에 앉히고 지금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뭐 다행인 거죠. 그래도 와이프를 무릎에 앉혔네요. 뭐 내연녀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삶 자체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 20대에 굉장히 전성기를 맞았지만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해서 나중에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자, 이 그림은 야경이라는 1642년도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작품을 그림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점점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야경이라는 뜻이 밤에 경비를 선다라는 이제 의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인물들. 이 인물들이 이제 자경 단원들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 초상화예요. 그런데 모든 인물들이 지금 다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딱 봤을 때 주인공이다 하면 이 두 사람 정도, 그다음에 뒤에 있는 이렇게 요 네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무대 연극으로 따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그 조명 아래에서 조형 같은 느낌을 연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초상화가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그 단체 초상화이기 때문에 이 각자 개인의 이 뒷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한 거예요. 왜 내 얼굴은 이렇게 희밋하게 어둡게 나왔느냐. 그래서 이 그림을 수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요. 렘브란트한테. 모든 인물들을 이 앞에 있는 인물들처럼 밝고 정확하게 그려달라. 왜냐하면 단체 초상화니까. 그랬는데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분노했던 이 뒤에 이 조연분들께서 렘브란트를 모함하기 시작을 해요. 모함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이제 실력이 없다라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그림 주문이 또 끊기기 시작을 해요. 오히려 렘브란트의 제자들의 그림들이 더 잘 팔려나가는 그런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같은 해에 또 아내와 자녀가 또 사망을 하게 돼요.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은 꼭 연달아서 오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모네도 그랬듯이 이 렘브란트도 그 악재의 악재가 지금 겹쳐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림 주문이 끊기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렘브란트가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기도 당하고 정말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은 혹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라는 1668년도의 작품인데 이거는 정말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서는 걸작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 제목에 뭐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 성경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내용이라고 해요.
어,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거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고 큰아들은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사는 그런 장자였고 둘째 아들은 조금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로 따지면 그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를 하죠. 재산 분배를. 그래서 이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줘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죠. 그러니까 가출을 하는 거죠. 가출을 해서 밖에서 젊은 나이에 돈을 가졌으니까 밖에 나가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뭐 그야말로 이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이제 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으니까 이제 돼지들이 먹는 어떤 열매들 같은 것도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하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죠.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제 그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잔치도 열어주고 따뜻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또 아이에게 차려주죠.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는 큰아들은 내가 항상 아버지 곁을 지켰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켰고 그랬는데 둘째 아들에게 정말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베푸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다라는 화가 나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이제 다 성경 보시고요. 거기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 그림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도상학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워낙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혹시나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보셨다 하면 하나하나 인물들을 뜯어보시면 제 설명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조금 크게 화면을 돌리고 이게 사실은 렘브란트가 죽기 몇 달 전에 그린 유작이래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어떤 쾌락을 즐기고 낭비력에다 동전 한 입까지 탕진해버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도 잃고 경제적으로는 파산해서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병들고 비참해져서 아주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성경의 둘째 아들 그 돌아온 탕자를 자신의 모습에 빗대어서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렇게 머리가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여기서 아버지의 표정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표정이 어떤가요? 보통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서의 표정은 이 표정은 아니죠. 굉장히 뭐 눈물을 흘린다거나 감격을 해서 너무 기뻐한다거나. 근데 이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무덤덤한 표정이잖아요. 그리고 시선을 보시면 이 눈에 이 눈동자가 지금 아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아들은 밑에 있는데 이쪽 사선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눈은 잘 보이지 않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노쇠했다는 거죠. 눈이 거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아버지가 옛날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표정이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미 이제 아버지는 노쇠됐고 그 권력이 지금 큰아들에게 넘어갔는데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우는 거를 굉장히 불쾌하고 못마땅해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로서 불편한 거예요. 작은 아들이 반갑긴 하지만 이 큰 아들의 눈치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붉은 망토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아들한테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거지가 된 아들을 감싸 안는 듯한 형태로 이제 보호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아들은 머리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옷도 굉장히 낡고 발을 보시면 신발이 지금 뒤축이 다 보이죠. 한쪽은 벗겨지고 신발도 거의 낡고 발에는 상처 투성이고 이런 정말 너무 다 모든 것을 잃은 그런 거지의 모습.
예, 그게 이제 둘째 아들의 어떤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에 이렇게 그 비추어지는 광채 있잖아요. 그 광채가 지금 아들을 타고 흘러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어,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왔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됐다. 아버지가 아들을 따뜻하게 내 아들로서 맞이를 한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효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로서 그 아버지께 돌아간 게 아니고 거기 하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하인으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서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해 준 거죠. 그거를 뜻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그 광채가 아들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이제는 큰아들을 좀 볼까요?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전체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서 아버지와 그 둘째 아들이고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고 큰아들 옆에 있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큰아들의 친구예요. 큰아들을 좀 도상학적으로 살펴보면 표정을 보세요. 굉장히 뭔가가 불만에 가득 차 있는 표정이죠. 화가 난 듯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치켜뜬 눈썹을 보면 그래서 이 인자한 아버지와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표정이죠. 하지만 그 인자한 아버지와 같이 돌아가면 이 아버지의 얼굴에 빛이 비쳤잖아요. 근데 가장 얼굴에 빛이 많이 비춰진 사람이 또 아들이에요. 그죠? 굉장히 이 의미는 큰 게,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균형. 아버지에 못지않은 권력을 가진. 그래서 힘의 균형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이 아들은 도덕적이고 되게 정의적인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과 곁을 지키고 또 집안의 상속자이기도 하고 대표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여기에 아버지의 터번을 한번 보세요. 터번이 한 요 정도 높이라면 이 큰아들의 터번은 더 높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수염도 보시면 뭐 아버지와 다름없이 수염도 길어요. 예전에는 이 턱 수염을 길게 기르는 게 또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옷을 또 보시면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죠. 아버지와 똑같죠. 아버지도 붉은 망토, 아들도 붉은 망토. 또 하나는 여기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지팡이는 예전에는 왕들의 초상화에서 많이 보여졌고 왕들의 어떤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큰아들이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모든 게 도상학적 측면에서 모든 게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는 제가 도상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화면 구성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화면 구성에서 반으로 이렇게 세로로 자르면 이 가운데에 보이는 이 사람 있죠? 자, 이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 즉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눈치를 보다가 유리한 쪽에 붙어 사는 그 부류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측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아들하고 그의 친구, 아들의 귀환을 반대하는 그야말로 반대판 거죠. 그리고 이제 좌측을 보시면 이제 그 아들과 아버지가 한 명밖에 없죠. 2대 1이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좌측 상단에 보면 어떤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어요. 어둠 안에 마치 아버지와 아들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듯이 위에서 희미하게 보여요. 자, 이거는 그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겠다라는 어떤 아버지를 지지하는 어떤 상징적인 여인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따지면 성모 마리아상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그 돌아온 탕자를 따뜻한 품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성애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왜 그렸냐? 그것도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유작인 거죠.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자신의 어떤 과거의 모든 삶에 대해서 신과
또 우리 관람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겸허하게 평가받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많은 평론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공부가 되셨나요? 이제 이 작품 아마 다음에 어디서든 보시든 책에서 보시든 아니면 영상을 보시든 아니면 정말 미술관에 가서 직접 보시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하나씩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되게 또 다른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작품으로도 유명하지만 자화상을 엄청나게 많이 제작한 작가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그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의 그 자화상이 수백 점이 되는데 그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히스토리가 보여요. 그래서 힘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색조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굉장히 어둡고 지쳐 있는 모습이고 또 젊고 또 부유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그런 표정이고 그래서 그림은 그 시대도 반영을 하는 거지만 자신의 라이프에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의해서 그림들이 굉장히 분위기도 바뀌게 되고 어떤 패턴도 바뀌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거는 1640년도 젊었을 때죠. 늠름하잖아요. 자신감 넘쳐 보이고 그런 자화상이고 이거는 이제 죽기 바로 전에 그린 작품이에요. 1669년도인데 이 자화상은 굉장히 좀 슬퍼 보이기도 하고 많이 이제 노쇠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떤 단단함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으로 자신이 그림을 표현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을 다 극복을 해요. 그래서 말년에는 비록 부유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온화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슬라이드는 이제 미술 감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